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이 강제 노역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선중앙TV에 대한 저작권료를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노영민 비서실장을 두고 이낙연 의원이 아쉽다고 하는 등 여당 내 비판에 이어 거취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던지 직을 내놓든지 해야 한다는 여당 내 푸념도 나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숨지기 전날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가해자 측에 입을 맞춘 듯한 진술서를 반박할 추가 증거가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낙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가해자들의 진술서에는 폭언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발뺌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 60대 확진자가 생활비를 이유로 잠적했다가 55km 떨어진 영광에서 1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경영진이 옵티머스 대표가 정관계 인맥으로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2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50년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를 김일성의 상속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배상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는 둘째치고 이번 소송 결과가 주는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국군 포로 한모 씨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2000년 탈북할 때까지 50년 동안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한 씨는 2016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어디 물망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난 참 섭섭하더라고요.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 씨 등 2명에게 각각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원고 측은 위자료 청구액으로 김일성 5억 1천만 원, 김정일 9천만 원을 합해 6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물려받은 상속 책임분을 계산해 각각 2,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이 단체는 사실상의 지방정부에 유사한 그런 단체다. 그래서 그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다.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납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물론 북한이 이 배상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방송국들이 북한 조선중앙TV를 수신하고 내는 저작권료가 있는데 이걸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채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에 활용하기 위해 지불하던 저작권료를 해결책으로 찾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북한이 방송을 통해 미사일 발사 등 호전적인 장면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측에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대북 제재 때문에 방송사들이 낸 돈 16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법원에 쌓여 있습니다. 국군 포로 소송 대리인 측은 이 돈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앞으로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공탁금 16억 5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남은 국군 포로들의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에 대해 북한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거래는 얼어붙고 있는데 집값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에 최대 80%의 양도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생기는 매매 수익은 사실상 국가로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도 양도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래저래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은 집을 사고 2년 안에 다시 파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로 차익의 80%를 물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70%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의 최대 30%를 가산합니다.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지만 6.17 대책으로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걸 감안하면 수도권은 그야말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지난달까지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였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아파트 매매보다 증여 건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고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으로 단기에 매물을 출회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도 양도세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보다는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권장했던 주택 임대 사업에 나섰던 사람들은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까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정부는 보유세 강화책을 입법 추진 중이고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공급책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반 만에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발의되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를 마녀 사냥하듯 몰아간다는 반발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겼습니다. 지자체들은 규제 지역을 재검토해달라며 아우성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극도로 통제해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직접 불러서 집 지을 땅을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러니 대통령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요. 권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어진 지 43년 된 한 아파트 단지. 낡은 벽면에 철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재건축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제 디자인 현상 공모를 끝내면 승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집값 때문에 아마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난항입니다.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파리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고 이후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조항 등 규제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도 49층이던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낮추는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반발로 각종 규제를 씌우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이 가격이 우려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고 있거나.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3만 가구로 유지하던 서울 지역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내년에 17,655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규제 여파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공급 물량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넘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역구인 청주에 집을 파는 대신 서울 반포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뒤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권 인사들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육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총선 이후 본인 소유 주택 2채 가운데 대전에 집을 처분하고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경실련은 여당 의원의 4명 가운데 1명꼴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서초구의 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국내 최고가인 반포 A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0년 전 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해당 면적형의 최근 시세는 59억 원, 4년간 23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62평은 25평 67평을 받았어요. 지금 2채나. 여기가 싼 거예요. 지금 현재는. 2주택자였던 박병석 의장은 지난 5월 이 아파트를 남기고 20년 지역구였던 대전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서초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고 재건축으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전 집을 가족에 증여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모두 42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총 94채인데 67%에 달하는 63채가 투기 지역 등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 위치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이 강남, 서초, 마포의 총 3채 74억 원으로 신고가격 기준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슨 당이냐? 부동산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선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렇게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노영민 비서실장 거취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반포 집을 내놓든 비서실장직을 내놓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그렇게라도 하면 성남 민심이 좀 가라앉을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여당 차기 주자가 처신을 지적하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선 의원까지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저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모이면 노 실장과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을 내놓든 직을 내놓든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노 실장과 함께 이번 파문을 촉발시킨 청와대 관계자까지 교체해야 수습할 수 있다는 현실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부 회의에서는 당과 여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내에는 노영민 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현황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선 이후 집을 추가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선조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권의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부동산을 팔아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도 지역구 주택 외에 서울 송파에도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당으로부터 역공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구로의 주상복합을 팔아 6년 만에 2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2억 3천이나 봤으면은 현실적으로 덕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실거주 목적이라는 청와대 해명에도 주민등록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도 지역구인 대구에 배우자 명의 주택을 가진 채 서울 송파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개는 저희가 지역구로 이렇게 당선이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곽 의원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근 6년간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올 가능성이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건이 귀하니까. 곽 의원은 전세 살던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결을 넘어 개인의 재산권 비판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조사관과 10여 분간 통화한 내용인데 가해자들의 입을 맞춘 듯한 진술을 반박할 추가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낙담하는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움을 이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과 나눈 대화입니다. 저희한테도 항상 비행기 값이라 하고 돈을 걷어갔지 훈련비로 쓸 거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시청에서 비행기 값을 다 대줬었다. 가해자 측에서 이미 증거 및 진술서를 확보해 나가는 상황. 고 최숙현 선수는 낙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여성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뤘던 경찰 출신 여성 조사관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가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해에 걸쳐서 얼마를 입금한 거, 이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값이라고 해서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6군데나 진정을 넣었지만 아무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팀 내에서 폭언과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인에게 있었고 가해자로 알려진 선수는 긍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가혹행위나 폭언 역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대한체육회 등에 제출했던 전현직 선수들의 진술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감독과 주장 선수가 최 선수를 상대로 폭행이나 폭언을 한 걸 봤거나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선수는 맞았다면 흔적이 보였을 텐데 맞은 흔적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안에서는 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썼습니다. 살이 쪘다는 이유로 빵을 토할 때까지 반복해서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간식으로 빵과 음료를 먹은 적은 있다거나 체중 관리는 선수로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하나같이 최 선수는 문제가 많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선수는 후배를 잘 챙겨주는 선배로 묘사했습니다.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거듭된 피해 호소에도 계속됐던 침묵의 카르텔. 최 선수는 결국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최 선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이모경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까지 임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정의당은 임 의원이 피해자의 아픔보다 체육계가 받을 불신을 더 걱정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입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이 보도된 뒤 임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당원은 임 의원이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원은 자신의 본분은 잊은 채 스포츠계 권력과 뒷배를 봐주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피해자 배려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력도 공감 능력도 없는 양반들을 유명세로 공천시켰다며 당의 공천과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수 언론의 공격이자 짜깁기라고 했던 임 의원 해명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거론하며 짜깁기가 아니며 체육계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만 부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임 의원이 피해자의 아픔보다 가해자를 걱정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적절 통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과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들을 향한 고 최 선수의 유족과 피해 선수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김 감독이 부모 앞에서 최 선수를 폭행하고 또 어머니에게 직접 딸을 때리도록 강요했다는 믿을 수 없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부모는 김모 감독이 지난 2017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최 선수가 무단 이탈했다며 어머니에게 직접 딸을 때리라고도 강요했습니다. 최 선수 부모는 당시 김 감독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 앞에 보는 앞에 때렸죠. 막 그냥 가면서 욕을 뭐 듣도 못하는 욕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술을 한 잔 먹고. 피해 선수들은 김 감독 등이 영구 제명 징계에 끝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구 제명을 당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옥을 가서 5년이든 10년이든 살아주면 좋겠고. 팀닥터로 불리던 안모 씨는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잠적한 안 씨를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사 자격증도 없고 그렇다는 사실에 조금 충격받아가지고 저희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대구지검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경주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대책을 약속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고 정말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다. 역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동안 비슷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건
그러니까 매년 한 건꼴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폭력 관련 대책이 7건인데요. 보시다시피 근절 대책이 3건, 방지 대책이 2건, 개선 방안, 폭력 행위자 퇴출 등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다 비슷비슷한 제목들인데 정부가 이번에 특히 강조한 게 무관용 원칙이라는 건데 이건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관용 원칙은 이미 지난 2013년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 2013년에 무관용 원칙을 내놨는데 그동안은 이게 잘 지켜졌습니까? 체육계 내부 솜방망이 처벌이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났죠. 대한체육회가 징계 처분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 기준 하한보다 낮은 처분, 즉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 97명 모두 자격증 취소나 정지를 안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예.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같은 종목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게 돼요. 징계를 줄 때 온정주의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재심하면 징계 다 경감해주고. 이에 정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선수보호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4달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포츠계 내부 인사들이 징계에 참여하면 이제 소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만 참여하는 스포츠윤리위원회 만들겠다. 이 약속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체육계 구조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팀, 지역, 종목, 대한체육회, 문체부 순으로 상급단체가 이어지는데요. 예. 선수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감독의 비위를 윗선에 알리기란 사실상 선수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겠죠. 실제 선수들 70% 이상이 고발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만큼 이 선수들의 내부 고발 의지는 위축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숙현 선수처럼 소위 대중들의 관심이 덜한 비인기 종목일수록 내부 고발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인 3종 같은 이른바 비인기 종목일수록 내부 고발이 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대중의 노출이 덜 된 종목일수록 선수에 대한 감독의 영향력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결론적으로 윤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 법무부를 통해서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이행하라고 한 건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사장 회의 당일부터 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는 발언의 요지가 대검을 통해서 흘러나오자 추 장관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위를 전면 수용하라고 다시 공개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검이 추 장관의 지위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며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총장이라도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이면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며 이를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며 민주주의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총장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 장관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한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수사 지휘권 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윤 총장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윤 총장의 대응 전략을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지위 수용 독촉에 고심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시점에 관계없이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정면 충돌 대신 절충점을 찾기 위한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이 윤 총장의 거취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항명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각계 법조계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의 연이은 압박에 대한 반발도 나옵니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양쪽이 절충할 수 있는 길목을 추 장관이 막아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채널A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MBC 측의 증거도 확보했다며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경영진이 옵티머스 대표가 정관계 인맥으로 형량을 줄여주겠다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펀드 사기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법원은 오늘 5천억 원대 사기 펀드 판매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경영진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자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윤모 변호사는 김 대표가 범행을 지시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정관계 인맥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으로 2에서 3년 정도만 형을 살면 나올 수 있게 할 테니 모두 안고 가라는 회유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관계 인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측은 윤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부인을 통해 사건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여론의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1년 6개월 만에 석방하자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40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반발이 거센 건데요. 이 반발의 저변에는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미국으로 가면은 30년 이상 형량을 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법부 판단에 분노하는 여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를 나서는 남성.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24살 손모 씨죠. 결정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추가 수사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도 모두 마친 상태. 끔찍한 범죄에 비해 죄값이 가볍다는 비판 속에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미국으로 송환하라! 송환이 무산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사에게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죠.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3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손 씨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 남성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고, 영국 BBC 기자는 한국 검찰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손 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비꼬았죠. 하지만 손 씨가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동 성착취 범죄가 주목을 받은 N번방 사건 이전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래까지는 그냥 단순한 상업적 어떤 영상물로 치부되고 거기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돼 또다시 처벌할 수는 없죠. 손 씨의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고발한 범죄 수익 은닉죄만 남았습니다. 한번에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면 숙제하는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최고 형량이 7년 6개월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좀 여전히 못 미치는 형량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 씨의 가족이 미국에 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결국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죄의 무게에 걸맞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손 씨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광주 지역 60대 확진자가 생활비를 이유로 잠적했다가 광주에서 50km 떨어진 영광에서 10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마을 일대를 수색하며 잠적한 65살 A씨를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 확진 통보를 받은 A씨는 격리 입원되면 돈을 벌 수 없다고 반발한 뒤 휴대전화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급해야 돈이 100만 원 있대요. 근데 그 돈을 벌어야지 갚으는데 정부하니 그만이 다고 그러니까요. 경찰관 250여 명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A씨의 흔적은 광주에서 50km 떨어진 전남 영광에서 포착됐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A씨는 10시간쯤 만에 이곳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영광에 도착해서는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만났습니다. A씨는 19명이 집단 감염된 광주의 한 교회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광주시는 A씨를 격리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매우 큰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40대 남성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산세가 한창일 때 이 부산시가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면서 엉뚱한 식당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매출이 바닥을 쳤고 결국 넉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 업주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가게 안은 텅 비었고 새 업체가 입주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이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왔다고 상호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다른 식당과 혼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담당자 실수로 업체명을 잘못 공개한 것을 파악한 뒤 2시간여 만에 정보를 수정하고 업주에게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나오니까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급하게 올리고 사실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도 전하고 시에서 사실 격려금도 드리고 부산시가 신속하게 정보를 정정했다고 하지만 식당 주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식당의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매출이 90% 이상 줄었고 주인은 대출이자도 갚지 못해 집까지 가압류당했습니다. 식당은 결국 넉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400 나왔어요. 2월 거의 이후에는 거의 없었고 3월 달에는 100 얼마인가 했어요. 식당 주인은 엉뚱한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대학의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을 내쫓는 초강수를 통해서 결국은 대학의 대면 수업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졸지에 볼모로 잡힌 우리 유학생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습니다. 홍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은 미국에 체류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비자는 취소하고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강제 추방입니다. 일단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한국인, 중국인 친구, 싱가포르 친구들 할 것 없이 다 혼란스러웠죠. 단톡방이 정말 폭발하더라고요. 오늘 난리 났습니다. 하버드, 예일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온라인 개강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약간 한국으로 진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돌아오면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여 명, 한국인 유학생은 5만 2천여 명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대학가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4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원가량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 이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경제 재개를 서두르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볼모로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설명해 주듯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을에는 반드시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공항 면세점을 덮쳤습니다. 한 중견 면세점이 인천공항의 일부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고 면세점 철수 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4대 1의 경쟁을 뚫고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던 SM 면세점.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오는 8월 31일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올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가 줄었는데 매달 1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을 계속 꾸역꾸역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기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하나뿐이던 면세점은 지난 4월 이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장기 재고 면세품 판매로 활로를 찾아보고 있지만 임대료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장 영업 사업자가 없으면 이제 8월 31일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는 거죠. 비워둬야 되는 거죠. 사업자 나올 때까지.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사태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점하는 데에서 유지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공사도 배려를 해야 되죠. 만약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에서 사라져요. 정부의 한시적인 조치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가 50% 이상 인하되고 있지만 면세업계는 당장 9월부터가 걱정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시장이 깜짝 놀랄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LG전자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업체들이 코로나 위기를 버텨낸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김자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한 올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입니다. 시장 전망치를 25%나 웃도는 깜짝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은 것은 반도체의 대호황이던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전과 모바일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케팅 비용은 줄었고 사업장이 폐쇄됐던 미국과 유럽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생활 가전제품이 주력인 LG전자는 최악의 성적표를 피했습니다. LG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4,931억 원으로 1분기 대비 54.8%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를 20%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전쟁 가능성 또는 이제 최근 중국과 인도 간의 어떤 군사적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이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는 점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민주당의 당권 도전을 놓고 고심하던 이낙연 의원이 결국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모레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행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국난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 같은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당정 관계에서 당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부겸 전 의원은 모레 출마 선언을 앞두고 첫 행선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영남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마땅한 예의라며 지역주의를 넘어설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의 꿈을 광주 시민들이 승인해주고 그것을 민족사의 바른 표대로 삼으라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중도 하차할 것을 겨냥해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그룹의 표심과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하는 다른 대선 주자들의 결집 여부가 다음 달 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 메리가 트럼프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3살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메리가 쓴 책을 통해서 공개되는데 출판 전부터 주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메리 트럼프가 다음 주에 출간할 책 제목은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입니다. 트럼프의 성장 배경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제목으로 대충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It talks about President Trump's character and fitness for office and really what makes him tick and how he got to be the person he is. 메리는 유년 시절에 접한 삼촌에 대한 기억을 글로 풀었습니다. 책에서 메리는 지금의 트럼프는 3살 때와 닮아 있다며 학습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사람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사기를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출판사는 서문에서 트럼프가 어쩌다가 세계의 보건과 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남자가 됐는지 가문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항소 끝에 출간하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출판사는 폭발적 관심 때문에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15년 지기인 스테파니 울코프는 멜라니아의 뒷이야기를 담은 멜라니아와 나라는 책을 대선 전에 출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가수 안치환이 신곡 아이러니를 통해서 진보 권력을 향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기득권을 조롱하고 자유를 외치던 이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에 중독된 것을 비판하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감량도 아닌 것이 어든 권력에 알람되니. 가수 안치환이 오늘 공개한 신곡 아이러니입니다.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얼치기 진보를 기회주의자로 칭하며 직격탄을 날렸는데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같은 가사를 통해 비판의 중심에 현 정치 권력이 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기득권을 조롱하고 자유와 해방을 외치던 이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달콤함에 취해 중독돼 쩔어 사는 게 아이러니라며 비판했습니다. 눈 어두운 권력에 알랑되어 자신의 일신의 영화를 꿈꾼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6 세대를 대변하는 가수로 대표적인 민중 가수인 그는 직접 작사 작곡한 이 노래를 통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잘못한 것과 옳은 것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을 비판한다? 진보 진영에 누리고 있는 누구겠죠? 이 노래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안치환은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점과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Comedy. 영화 조커는 한 인간이 미치광이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쫓아갑니다. 조커는 분장만큼이나 귀귀하고 광기 어린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악마성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유명한 심리학 실험을 다룹니다. 평범한 시민 20명을 간수와 죄수 역할로 나눠서 관찰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간수는 죄수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죄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응합니다. 그리고 닷새째 날 파국이 벌어집니다. 실제 스탠퍼드대 실험도 원래 2주 예정이었습니다만 상황이 워낙 심각해져서 엿새 만에 중단했습니다. 그렇듯 맡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드러나는 인간의 악마성은 성경의 사탄 이름을 따 루시퍼 효과라고 부릅니다. 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의 동료들이 팀 내 권력자들의 학대와 폭력을 증언하면서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세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보복이 두려워 고발할 용기를 못 냈다며 고인에게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한 달에 열흘 넘게 폭행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최 선수와 다른 선수를 각기 옥상으로 끌고 가 죽을 거면 혼자 죽으라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돼 국회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과는커녕 부인하고 변명하고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으면서 팀 닥터로 불렸던 사람은 최 선수를 극한으로 몰고 가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는 폭언, 폭행에 상습 성추행 혐의까지 불거졌지만 지금은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그들만의 세상에는 법과 상식, 이성 같은 건 아예 없었던 듯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생전에 여러 체육단체와 시청, 경찰서에 알려 도움을 호소했지만 그 어느 곳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스포츠계의 폭력이 뿌리 뽑힌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Is it just me?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스포츠계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보며 분노와 환멸과 절망을 내내 떨치기 어렵습니다. 7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악마를 보았다 였습니다. 오늘 영남 지역은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다른 대부분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30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쨍쨍한 전형적인 한여름 더위가 되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를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고요. 강원 산지와 전북 지역에서는 아침 시간대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이후에도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